구운몽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구운몽이 저번에 구운몽에 대한 영상이 갑자기 유튜브에 딱 떠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듣다가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구운몽이 빠졌어요 영상이. 그래서 내가 구운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국어책에서 배웠는데 내가 제대로 읽은 적이 없구나. 그래서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그 사이에 제가 읽으면 좀 뭔가 달라질 것 줄 알고 한번 제대로 읽어봤어요. 네,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그 사이 차이는 뭐냐면 제가 이제 중국 소설, 중국에 대한 어떤 고사나 그런 것들을 그 사이에 조금 알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제 그런 배경으로 그냥 배경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읽었던 4대부들한테 되게 재밌겠구나. 그래서 아마 내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했는데요. 이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이 작품이 공간적 배경이 어디라고 보세요? 중국. 그 다음에 두 판본 중에서 당연히 어느 판본이 먼저 쓰였을까요? 한글. 한글. 그럼 이 작품의 주요 독자는 어디였을까요? 여성. 왜냐면 해설을 네. 그 뒤에 이 내용들이 다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자동 속에서 넘어가네요. 봐요. 잠깐만. 자동으로 넘기지 마시고 저기 하세요. 슬라이드 쇼를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만진 데가 자동으로 넘어가. 내가 보여줄게. 네. 다음. 아니. 이제 김만중이 작가는 이제 김만중이죠. 서포 김만중이에요. 그럼 넘어가죠. 여기서. 네. 서포 김만중인데 이제 김만중이 이 작품을 쓴 시기는 강화도에서 유배했던 이 시기라고 합니다. 1687에서 1688년도 이때 썼다고 합니다. 쓴 이유는 우리가 보통은 모친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 모친하고 왜 모친을 위로하게 됐을까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이분이 되게 잘 나갔어요. 30대 초반에 잘 나갔어요. 지금 소설에 보면은 양소유, 그러니까 성진, 환생한 양소유가 잘 나가는 것처럼 이 사람도 관직에 아주 어린 나이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높은 벼슬까지 올랐고요. 근데 유배를 갔어요. 근데 유배를 간 게 뭐냐면 숙종이 그때 정권을 이제 이 동인한테 줬다가 남인한테 줬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상대 당들을 이제 장파를 자기가 이제 관리한다고 그러면서 한번 강화도 유배 가고 그 다음에 인현왕후 지지한다고 지지한 내용을 얘기했을 때 숙종한테 한창 자기들한테 꽂혀있던 숙종한테 찍혀서 유배를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구운몽을 작성하죠. 뒤로. 구운몽을 작성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남해에 있을 때 구운몽 작성하고 남해에 있을 때 어머니가 사망합니다. 자기가 구운몽을 그러니까 어머니를 썼는데 어머니가 사망한데 자기도 이어서 따라서 사망을 해요. 그리고 이때 쓴 구운몽은 필사, 백제 쓰는 거죠. 필사분으로 해서 그 후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중국하고 일본에 전파돼서 거기서도 널리 익힙니다. 김만중은 또 호가 문호라고 해요. 문호. 글문자에다가 호.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뛰어난 호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정의 요직을 거쳤고 어머니가 엄격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 이제 어머니 설명을 다시 할게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자호란 때 순국을 해요. 그러니까 순국을 하고 죽고 그때 뱃속에 이제 어머니가 김만중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교육을 시켰던 거죠. 학문적 깊이와 문학 비평을 알 수 있는 많은 작품이 있었는데 보면 문학 평론집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서포만피라인데 서포만피를 제가 한번 빌려봤는데 이 책에는 불교, 주자하,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유교만 보통 이제 유학자들은 유교가 대단한 거다. 아니면 유가 중에서 성리학자들은 주자의 이론에 대해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주자의 이론도 자기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이쪽에 대해서 어떤 학문적인 자신감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작품은 어머님의 소심해서 작품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장한테 돌아가신 유복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들한테 양반가의 어머니였으니까 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렇지만 어머니가 헌신해서 자식을 보냈고 그 어머니는 가문을 자기 아들이 가문을 이어주기 바랐겠죠. 그래서 관직의 최고 등급까지 올랐지만 잦은 유배를 가니까 유배를 갖게 되고 이 아들은 내가 유배를 갔지만 그런 것들이 소설을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내용도 좀 즐거운 내용인 거 있으니까 그런 것 어머니를 위로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운몽은 그런 벼슬로 나가는 것이 절대 섬은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라는 것들을 어머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수설과 소수설 두 가지가 이게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를 위해서 소설을 썼다는 게 다수설. 소수설은 그냥 정치적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냥 이 소설로 정치적 현실을 비판하는 거다. 즉 이제 다수설에 대한 비판이죠. 왜 그러면 유배간 자식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해중의 연애 소설이잖아요. 2명 이런 소설을 썼겠느냐? 어머니 자기가 유배가 걱정하고 있는 자식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걸 쓰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배경에서 시작된 게 소수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머니 왜 썼다는 게. 그래서 조선 후기 당대 정치와 권력의 허무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거기에 보면은 왕이 구운몽에서는 이제 당나라 시대인데 당나라 그러니까 왕이 황제죠. 황제가 신하의 말을 되게 잘 듣고 어떤 신하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숙종조는 숙종이 끊임없이 이제 정치를 자기가 이제 정치인을 이제 관리하는 이리저리 관리하는 그런 거 하면서 이 정치가 인생 무상이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의 당대 정치와 권력의 허무함을 이 작품을 통해서 비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김만중이 경험한 정치적 영광에 몰락하고 이거 똑같이기 때문에 이런 소설이 결국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계층을 통해서 인기가 있었는데요. 보면 한글본에서 필사본이 193종이 발견됐고요. 한문본이 223종. 그러니까 필사본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많이 베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영조도 구운몽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것이 이제 승정원 wil기에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내용이고요. 이거는 김만중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한문으로 쓰인 글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에 비유하며 진정한 이따의 문학은 한글로 쓰인 문장이다. 즉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한글본을 먼저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아까 영조가 말한 것은 뭐냐면 영조는 구운몽에 대한 작가를 묻고 아주 좋은 글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당시 근데 이제 소설, 구운몽이 소설이죠. 소설은 폐관문학에서 낮게 평가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글에 대해서 되게 폐관문학에 대해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4대부의 정점에 있던 4대부도요. 그리고 영조가 이걸 좋게 평가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거겠죠. 지금 제 생각인데 결국은 소중화를 내세웠던 그 당시 지배층에게는 중국이 배경인 거, 중국의 고사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마 읽으면서 재밌지 않았을까. 저도 재밌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시가 책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라는 것은 과거를 하거나 그 구운몽에서 시가 일상적으로 쓰이지만 4대부들한테도 항상 시 쓰는 것이 아주 일상이겠죠. 보면 여기 칠보시가 나옵니다. 태후가 경패하고 난항한테 칠보시를 짓게 할 그러니까 두 팔선녀죠. 한 명이죠. 두 사람에게 칠보시를 짓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위나라 조식이 어떤 칠보시를 쓴 거 그런 걸 연상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은 사람들은
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중국에서. 그리고 삼국지의 도원결을 연상시키는 이건 두 공자가 아니고 왜 공자가 아니에요? 두 첩과, 그러니까 8명이죠. 두 처와 이 처와 여섯 낭자가 우리가 이제 의형제를 맺읍시다. 한 사람의 낭군을 같은 낭군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형제를 맺읍시다라고 하는 삼국지 도원결을 연상시키고 그 다음에 왕이 술 취한 양소를 불러서 시를 짓게 하는 것은 이제 당현종이 200을 불러서 시를 짓게 하고 거기서 이제 환관 고력사를 신발에 벗긴 뭐 이태백 그런 고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연상시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내용만 적었지만 이 많은 스토리에는 많은 중국의 고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대부들이 당연히 그런 스토리 알고 있는 사대부들한테는 이야기가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집대성한 고문의 집대성한 그런 고사들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진이 정경패를 만났는데 정경패를 만나기 위해서 여장을 하고 여장하면서 검은고를 연주하죠. 검은고를 연주하니까 정경패가 이것은 무슨 음악이 끝날 때마다 이건 무슨 음악이죠, 이건 무슨 음악이죠 그렇게 언급하는 대목이 나온 그 중에 8개, 9개 음악이 언급이 되는 거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이제 결국은 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악이고 그 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런 유명한 노래인 거고 이 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래가 전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냥 스토리만 전해지고 있지.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4대부들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이 나오네. 내가 하고 재밌게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내가 이 작품이 되어진 뒤에 필사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필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게 더 퍼져나가면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모판 인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운몽은 한국 소설로는 최초로 민간, 그러니까 관아가 아니라 민간이 출판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금옷이나 삼국지연이 등이 관청에서 출간했지만 구운몽은 민간에서 출간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이런 산문본에 적힌 강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숭정년에 숭정년간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운몽이 민간에서 그러니까 금성, 그러니까 나주에서 찍힐 정도로 되게 인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나주가 그 당시 이런 것들을 출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경쟁적으로 책을 빌려본 계층은 이제 이후에 여성이 됩니다. 여성, 부녀자, 기생층. 그래서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책을 빌려보는데요. 이덕무의 기록에 따르면 팔찌나 비녀 등의 폐물을 팔아 경쟁적으로 당시 도서 대여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책점이라는 데서 빌려봤다는 기록을 이덕무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쓰인 구운몽은 여염집 아낙네들의 필독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 해주의 기생은 자신을 개성원이라는 주인공에 비유했고요. 가사문학에 대해서도 가사문학은 우리나라 지어진 시거든요. 구운몽이 언급이 됩니다. 가사문학 중에서 황계사라는 글에 보면 언급이 되고요. 해외에서도 8개 언어로 출판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 독일어판도 있습니다. 이게 춘향전 다음으로 해외에서 가장 많이 지금 출판된 번역된 작품이라고 하네요. 해외에서 높게 본 이유는 중국에서는 이제 구운루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구운루라는 작품은 구운몽을 자기네가 들여다가 장편 소설로 길게 몇 권짜리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 현대 출판 아까 중국어 판본이 또 있었거든요. 이게
이게 중국어판, 현대 중국어판인데 중국 현대에서 지금 번역돼서 출판되고 있는데 중국적인 요소가 많고 그래서 한문으로 지은 작품인데도 수준이 높다라고 출판사에서 이것을 출판한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794년 역관이 이 구운몽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일본 근대 작가 중에 한 명이 구운몽은 필사했는데 왜 구운몽은 필사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어떤 구운몽에 있는 여성상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서양에서는 추정하기는 스페인판과 영어판에서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사랑의 헌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는 유교, 불교, 부처님 기리하는 불교, 선녀까지 도교, 유불선, 동양적인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돼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서양 관점에서는 되게 인상적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철학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락성 외 연애까지 아우는 작품, 철학 플러스 연애가 포함된 작품이어서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 내가 황계사라는 시예요. 시죠. 가사. 우리 정철의 삼위인고 무슨 연구 있잖아요. 그게 가사인데 거기에 보면은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황계사라는 작품도 EBS도 배우고 이 구운몽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혹시 구운몽 다 배우셨나요? 나만 배웠나? 국어책에서? 우리가 안 배운 거 제목만 같아. 봤지. 저희는 안 배웠어요. 제목만 알아. 제목만. 배운 것 같은데. 우리 배웠어? 아니 우리랑 아. 그럼 세대 차이요 세대가. 그렇구나. 사형쌤이 오면 배웠어요. 아니잖아요. 순간 나이를 들킨 건가? 문과랑 또 이과랑 다. 네. 그다음에- 이과들은 그렇게 깊이 안 배우고. 저 문과. 그다음에 한글본하고 아까 말드린 게 어느 게 먼저일지는 아직 확정된 설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굳이 제가 봤을 때는 한글본이 더 유력하다. 한글본이 먼저 지어진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어느 거에 대해서도 이제 확정 못하겠는데 한글본이 우선이란 이유는 어머니를 위한 글인데 당연히 한글로 썼겠지. 그러면 어렵게 썼겠느냐라고 본 거고요. 김만중이 근데 한글 썼으면 김만중이 쓴 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한문 번역 어투가 한글 어순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한글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문본이라는 것은 사대부가 글을 쓰는데 당시에 한문이 먼저였지 어떻게 한글을 썼겠느냐, 한글 것을 썼겠느냐. 그 다음에 불교, 유교, 철학대 표현을 어떻게 한글로,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모두 그 당시엔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은 한문 썼을 텐데 어떻게 한문이 맞다라고 해서 그런 두 가지 주장이 있고 지금은 약간 이제 한글본이 더 먼저 나왔을 거라는 설이 더욱 우세하다고 합니다. 안 읽은 분은 이거 안 읽으신 분.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읽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불교 사찰에서 육간대사 밑에서 성진이 이거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네요. 예, 불교 사찰에서 수행하던 성진은 어느 날 세속의 부귀와 사랑에 대한 욕망을 품는다. 이에 스승인 육관대사는 성진에게 인간 세상의 삶을 꿈으로 체험하게 하여 깨닫게 하려 한다. 성진은 꿈속에서 양소유라는 인물로 태어나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관직에 오르며 장군으로서 관료로서 재능을 발휘하며 권세와 부귀를 누린다. 또한 8명의 여인과 인연을 맺어 사랑과 가정적 행복까지 모두 얻는다. 그러나 화려했던 삶은 한바탕 꿈으로 끝나고 성진은 다시 수행 중인 숙녀로 깨어난다. 인간 세계의 부귀와 욕망이 모두 덧없음을 깨닫고 수행에 전념하여 깨달음을 얻는다. 여기서 학교가 8명이냐면 이때 이 당시 이제 불교 사찰에 있을 때 팔선녀를 만나거든요. 그 팔선녀를 만나서 돌다리에서 막 얘기 주고받다가 그것이 걸려서 팔선녀하고 성진 총 9명이죠. 그래서 구운몽 9명이 그러니까 염라대왕한테서 벌을 받아가지고 지상세계로 나가서
나가서 환생을 하면서 그냥 나온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구는 이제 단순한 이런 뜻도 있고 한자에 보면은 이제 넓은 세상이라는 의미도 쓴다고 하고요. 독일에선 신선히 사는 세계라고도 합니다. 세속에 이제 양소유로 환생한 양소유가 다재다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즐겁게 읽기 위해서 되게 재밌긴 보통 문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라 이제 반란을 일으킨 제후국들을 제압하고 무장입니다. 그래서 티베트가 침공했을 때 무장으로 물리치고요. 보통 이렇게 무장도 하고 문신도 하고 여기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데 무장도 하고. 중국 판본에서는 티베트가 이제 자기네 땅이잖아요. 그래서 티베트가 아니고 이게 외구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치행정 가수도 이제 최고 정점에 오르고 또 시도 잘 짓고.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뛰어난 미색이 2처와 8명이 얻은데 여기까지는 믿겠어. 근데 화목해. 내가 8명이 화목하면 내가 고금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첫날 밤에 그래서 첩한테 양보하는 것도 있고. 뛰어난 미세의 이처럼. 뛰어넘는데. 그 8명이 이제 이렇게 이제 2명의 처와 6명의 첩인데 2명의 처는 일부 다처되는데 이제 2명의 처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 근데 일부 다처인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4대 무가 일부 다 저기 죄송한데 일부 다처에서 일부는 남자를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다처는 여러 명이 처니까. 그러면 근데 제가 읽었더는 2명의 처는 조선시대 사실상 처는 불가능했다. 한 그러니까 처는 한 명이죠. 거기서 말하는 다처는 첩이 말한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처가 둘입니다. 그럼 축첩이 6. 근데 그 중에 용왕의 딸도 있고요. 기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아까 팔선녀가 이제 환생을 할 때 여러 개 환생했는데 다양한 출신들이 있죠. 다 예뻐. 그리고 만나자마자 첫날 밤에 맨날 첫날 밤에 다 그래 관계를 가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좋아했겠죠. 성균이 이제 벌을 약간 벌을 환생하는 거 있잖아요. 벌을 받고 환생할 때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기가 이제 환생해서 아기로 나온 환생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저자 김만중은 구하구하 이게 우는 소리예요. 구하구하라고 나를 구하라고 표현합니다. 그 소설에서. 근데 일부러 그렇게 쓴 거죠. 보통 제가 중국어 자료를 찾아봤더니 의왕은 이 한자가 아니더라고요. 사람 살려라는 의미를 가진데 이 의미 외에 뭐 참 자를 찾으라라는 의미, 중의적 의미를 쓸 수 있도록 이 한자 구하구하를 썼다. 그래서 이게 성진이 지금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저승사자는 성진에게 방으로 들어가 재촉했지만 성진은 의심스러워 오히려 뒷걸음쳤다. 저승사자가 밀었다. 성진은 땅에 엎어지면 의식이 이런데 마치가 천지가 뒤집히는 것 같았다. 성진이 외쳤다. 사람 살려. 이게 사람 살려가 구하구하. 그런데 소리가 목에 걸려 말을 이루지 못했다. 단지 으앙으앙 하는 아기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로 환생하는 겁니다. 아기로 환생해서 몇 년간의 이제 인간 생활과 한 4, 50년 제가 정확히 연도 안 나는 한 4, 50년 그 이상의 지상 세계에서 삽니다. 단지 그게 꿈이지만 구멍은 병풍으로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병풍이 4첩, 6첩, 8첩, 10첩 여러 가지 큰 대충 이런 병풍을 만들어지는데 병풍 그림은 이 이야기가 구멍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구멍도가 그 당시에는 병풍으로 그림으로서의 어떤 장식 역할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멍의 인기에 힘입어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에 많은 병풍이 만들어진다. 이런 병풍도 있죠. 병풍에 보면 글씨가 많이 써져 있습니다. 이 글씨 써져 있는 것들은 좀 이따 뒤에 다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 형태의 병풍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운몽이 다른 것 중에서 많다는 얘기는
이게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내용이겠죠. 이 작품이 그림이 좀 퀄리티가 좋은데요. 최고급에서 일반 서민용 다양한 편지 병풍이 만들어진데 이거는 미국 포트랜드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거는 나중에 성진이 팔선녀 같이 있는데 이제 육관 대사가 와서 이제 알려준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경연 대회 활쏘기 대회를 나중에 성진의 처첩들이 그러니까 팔선녀들하고 팔선녀들이 이제 포함해서 이제 왕이 주최하는 월왕,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 임금의 동생하고 이제 경기를 같이 하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적을 물리친 장면. 가장 유명한 대목이 우리가 이 대목이거든요. 성진이 팔선녀를 돌다리에서 만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풍은 조선에 와 있던 미국인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며 최근 한국에서 보존 처리해준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시주에서 언급드린 육관대사 성진이 뭐 희롱한다, 팔선녀 희롱한다 그런 대목이고요. 구운몽에서 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심유연이라고 이 사람이 성진의 적이었는데 성진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날라온 장면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날라온 장면, 날라온 장면. 죽이는 인물을 날라오지만 원래는 죽이는 게 아니고 나는 당신에 대해서 난 당신의 이름을 듣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또 첩이 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클라이막스가 조금 있지만 대개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병풍 속의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즉 어떤 뭐 글하고는 이 작품하고는 관련 없이 조금 이제 유명한 글이 많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르죠. 인물이. 그러니까 처음 이게 결국은 당나라 복식을 입다가 중국 복식이다가 점점점 이제 미나풍이 그려지면서 이제 한복 입은 조골이 뭐 그런 조선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 형태의 작품도 만들어진다. 즉 민간용으로도 많이 퍼져서 민간에 의한 작품으로도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읽었을 때 우리 은미가 되게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정경패가 이제 왕이 이제 성진을 부마로 맞아주기 위해서 이미 약속을 했던 정경패 이쪽 사람한테 이제 취소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결혼을 하게 했는데 취소당하는 얘기는 혼자 살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부처님 앞에 이제 나는 이런 부처님 전으로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엎드려 부역건데 부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의 마음과 처지를 굽어 살피소서. 이 두 사람은 가온이라는 첩이고요.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다음 생에도 다음 생에도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면하게 해주옵소서. 전생의 죄가를 없애주시며 후세에는 복록을 주시어 좋은 땅에 환생하가 없소서.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생에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라는 글이 나온 거고요. 저는 불편했어요. 근데 이게 불편하면 그냥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불편한 거지 당시 관점에서는 이게 뭐 그다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내용 중에 그러니까 팔선녀들이 그러니까 처나 첩이 되는 사람들이 양소를 놀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여성의 어떤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해서 이렇게 놀리는 그런 장면은 잘 안 나오거든요. 고전 소설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여성을 주체적인 관점으로 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내가 챗GPT한테 수능 문제 좀 찾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수능 문제는 아니고 답이 뭐예요? 평가. 구문 인물제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2번? 아니 잠깐만 아직 다 못 읽었어요. 2번이랑 2번. 아니 잠깐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떡해요? 책을 어려운데? 딱 책을 읽은 사람은 딱 한 번 나와야 돼. 2번. 자, 성진과 양소는 서로 독립된 인물이 한 사람 같이 있는 사람이고, 4번. 그다음에 성진은 양소의 삶을 통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는 아니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게 인생 무상이다. 세속에 있을 때 인생 무상하고 약간 바뀌는 문항이 거죠. 읽었죠. 그다음에 두 인물은 대립적 가치관에 지인다. 확실히 아니고. 아니고 양소희는 사회적 성공을 긍정하는 인물이다. 그것도 나중에 깨달을 그러니까 이게 뒷부분, 끝부분에 이제 양소희가 이렇게 끝까지 모든 걸 다 이룬 뒤에 저기 무덤 보니까 뭐 한무제의 무덤이고 진시황의 진시황의 무덤이고 저런 걸 보니까 다 사람을 죽는구나, 인생 무상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느끼고 첩들한테 나는 이제 불가에 귀하겠소라고 하니까 첩들이 뭐라 그래? 예, 저희도 동감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부분에 그러니까 경이 2번입니다. 답은 어려웠구나. 내가 쉬웠는데. 이게 끝까지 안 읽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배 문학이라는데 유배 정치적 탄압 시기 동안 많은 문학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우리가 김시스비 금오시나 정철, 그다음에 정약용, 김정희. 지금 보니까 이제 유배 문학식이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몽유록 꿈속에서 노유자죠. 몽유록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 한국과 그다음에 신곡을 두 개를 비교해봤습니다. 시기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작품 지어진 연재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작 배경은 어머니를 위로한 거고, 신곡은 정치적 망명 상태에서 이제 중세식 사회 신의 질서와 인간 구원을 제시하고자 쓴 글이고, 종교는 불교적 무상관 해탈인 거고, 기독교 교리, 죄와 심판,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상은 여기는 꿈을 통해서 양소희라는 인물이 아기부터 전생애를 체험을 하고 있고요. 신곡에서는 꿈을 통해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 주제는 아까 어려움과 즐거움 한순간이라는 위로와 치유의 중심 주제가 있을 수가 있고, 신곡은 죄의 심판과 정화, 영혼의 구원. 그러면 주인공은 욕망을 끝까지 체험한 뒤에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끼는 거고, 욕망을 체험한 뒤에 그 다음에 신곡은 유혹과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당대평가에서는 구운몽은 당대 쓰인 뒤부터 되게 열리 익혔고, 신곡은 당대에는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세는 한국 구운몽은 고전소설의 대표작으로 이어졌고, 신곡은 서양 중세문학의 정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문학사적 의견이 좋고요. 두 개 비교해봤고, 아까 제가 급하게 춘향전하고도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비교해봤어요. 춘향전은 춘향가에서라는 설화가 춘향가로 만들어지고, 춘향가가 나중에 지금 춘향전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설화를 발기수로 해서 17세기에 그런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시절은 18, 19세기고, 춘향가는 19, 20세기. 주요 고객은 처음에 4대부에서 이렇게 확장되고, 춘향전도 보시면 양반이 좋아할 만한 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사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고객이 양반과 서민 양쪽 다 있지 않을까, 다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설은 중국 당나라, 이거는 조선 숙종대. 그다음에 두 사람은 이제 불가에 기일하고, 그다음에 춘향전에서는 재결합을 합니다.
공통점은 남녀노소가 큰 인기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는 구운몽을 통해서 구운몽도라는 그림이 나왔고, 여기서는 춘향가라는 노래가 판소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책으로 볼 수 있는 춘향전이라는 소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쪽에 이야기 같은 둘 다 같은 소설 이야기 일반 민중 입장에서는 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운몽의 문학동네 출판사장 구운몽을 보면 이런 말 적었습니다. 오랫동안 구운몽은 학교에서 잘못 교육되었다. 왜 저렇게 생각할까요? 유 부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공부했어요. 남녀의 사랑과 인생의 즐거움을 그린 작품은 허무의지적 깨달음을 주는 작품으로 잘못 이해했다. 일장춘몽의 연장선상에 있는 불교의 공사당이 모두 작품의 주제라기보다 장치 또는 장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주제로 보았으니 본말이 뒤바뀌어 작품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 독자 중에서도 구운몽을 깨달음을 주는 작품으로 읽은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구운몽의 주제가 깨달음이었다면 조선 독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또 허무의지적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라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지도 의문이다. 네, 저는 이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장춘몽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와 남녀노소가 일장춘몽을 저렇게 좋아했을까요? 뒤에 계신 오셨으니까 같이 읽으시죠. 안 보이시면 다른 제가 읽을까요? 네. 구운몽에서 주제를 인생무상이라고 해석하기는 대목. 내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여기에 온 후 매일 밤 잠이 들며 꿈속에서 부들 장석 위에서 참선을 했고 일시 불가와 인연이 있는 듯하오. 집을 버리고 도를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음보살을 찾고 모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행하며 불생불명의 도를 얻어 인간 세상의 괴로움을 걷고자 하오. 상공께서 부귀한 삶을 살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니 어찌 하늘이 인도하신 바 아니겠습니까? 저희 첩첩 8명은 모두 같은 규중에 가하며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리며 상봉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의 주제는 인생 무상이고 그런 부귀영화 같은 것들이 다 쓸데없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런 내용을 재밌게 하기엔 장치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결국은 어머니를 만약에 위로한 어머니를 위한 주어진 작품이라면 김만중이 작품을 지은 시기는 유배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혹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절망적 상황도 곧 지나가리라고 이제 자신과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좀 즐거운 내용으로 쓴 소설이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인생 무상이고 부귀영화 쓸데 없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겠죠. 소설에서는 다시 현실과 달리 그러니까 현실과 달리 이 상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이제 글로 써서 이제 읽은 사람들이 하여금 되게 좀 편안하고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쓴 글이라.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부 단초도 있을 수 있고요. 화기애애 척척간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4대 북원 이런 거 읽는 사람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무상이라는 것은 너무 넘체적이다. 저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양소유나 또는 팔선녀 입장이 되어서 팔선녀의 주인공이 돼서 현실의 어려움을 잠시 잊어버리는 그런 즐거운 체험을 갖는 그런 소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가 교회에 보낸 작글입니다. 제가 쓴 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운몽에서 주인공 성진은 선계 불교도량에서 팔선녀를 희롱했다는 얘기는 좁은 다리를 차지하고 있는 팔선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복숭아꽃을 진주로 바꿔서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세상의 입신양명을 부러워한 벌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환생한다.
이후 인간 세상에서 지극히 높은 부귀 공명을 누리다가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고 불도에 다시 정진한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성경 대목이 떠오른다. 물질적 욕망, 권력을 의미하는 시험을 단호히 거부하는 예수님. 꿈이지만 권력은 물론 세상의 미인을 다 차지한 성진. 성진과 예수님은 둘 다 무소유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 내게는 일장춘몽이지만 한순간이라도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구운몽의 성진한테 끌려서 이 책을 3번이나 읽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 세상이 한바탕 꿈이라는 구운몽에 빠졌다가도 빠졌다고 내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임재하는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다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진 예수님을 생각하면 숙연해진다. 이런 글을 저 만난과 나누게 하면 글에 적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고요.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게 어머님을 위해서 정말 어떤 목적으로 어머님한테 어떤 목적으로 어머님이 생각하기 바라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양소유가 모든 것을 이룬 뒤에 인생무상 부귀공명의 허무함을 느낀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당대 높은 평가를 받은 구운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